안녕하세요. 제 40대 초반 여성이며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살면서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이혼하는 분들을 보면 남편과 안 좋은 감정 때문에 혹은 그에 따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요. 제가 처음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그와는 조금 다르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와 남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화장품 사업을 하셨고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이도 없었고 일하는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남편은 계속 화장품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제가 회사에서 일하여 돈을 버는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 당시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어서 임신으로 인해 힘든 경험이었어요. 만약 남편의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아마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제가 조언을 주기도 하며 함께 노력했었죠. 물론 큰 돈을 벌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육아와 남편 돌봄에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3살이 될 즈음부터 남편의 사업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집으로 신호등 전화가 오기도 해서 불안해하기도 했죠. 남편은 항상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혼자서는 너무 어려우니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나이로 인해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연히 야쿠르트 배달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죠.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면 기뻐할 것 같아서 야쿠르트 배달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제안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난리를 쳤죠. 그런데 남편은 진짜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남편과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서류상으로 갈라지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가족이라면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하는데 당신 혼자만 어려워서 고생을 하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것을 고려한 결과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저 자신도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힘든 상황이겠지만 긴 시간이 흘러 나아질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혼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말로는 지금은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며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는데 두 사람의 결정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돈을 벌고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마저 이혼을 원할 정도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로부터 전화가 와서 프란이 너를 찾았다며 너의 아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너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또한 결국 이해하겠다고 하고 서류상 이혼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이혼이 아닌 합의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 걱정했어요. 몇 달 후 너희의 생활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숙련 기간에도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이혼이 완료된 후 남편이 너를 부르며 자신의 가족과 계속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이혼했다고 생각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처갓집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나중에 너야말로 하느니만큼 말했대요. 서류상으로 이혼 후 다른 이들이 알게 되면 너에게 다가와서 돈을 달라고 할 것이므로 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나는 엄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없고 집을 판매하여 너의 사정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임대로 지불하겠다. 우선 거기서 살고 월세와 생활비를 매달 너에게 보내줄게. 빨리 너의 상황이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는데 돈을 버는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말해줘. 결국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 결정을 했고 각자 따로 살게 되었다.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도 함께 식사를 했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찾아오는 빈도가 줄었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려워하고 지출을 늘렸다. 친구가 남편을 언급하며 걱정되었고 곧바로 남편의 회사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회사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고 남편이 너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던 것은 회사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너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집으로 가져갔는데 시어머니가 나와서 남편의 소식을 물으며 남편이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너는 최근에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 아마 일 때문에 정신이 바쁘다 보이는구나. 시간이 날 때 내가 아이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다려. 여기까지 찾아왔다면 계속해서 찾아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회사 상황이 좋아진 것 같은데 당신 어머니가 알고 계시다니 좋네. 지금 살림을 합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 찾아가거나 하지 말고 일단은 따로 있어. 우리 아들도 자신의 생각이 있을 텐데 나중에 아이가 연락해 줄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봐. 이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려 시작했다. 나는 남편의 연락을 기다릴 때 조급하게 행동한 적도 있었다. 나와 남편이 다시 함께 살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더 기다려줄 수 있잖아. 한편 아이가 계속해서 너를 찾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 이제 집을 합치고 함께 살자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를 방해하려고 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해. 나는 너와 남편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남편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방해했다. 아이 상황이 좋다고 해서 이제 남편을 붙잡으려고 하는 듯한데 지금은 내 아이가 아직 그러기엔 이르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해. 지금은 함께 살기엔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너가 요청한 대로 서류상 이혼해서 나중에 다시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거든. 개인적으로 그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상황을 논의해봐야겠어. 이에 대해 남편이 서운해한다고 말을 한다면 결별을 받아들이지 말고 더 이야기해보자. 서로 다시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해. 아이가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얼마 전 말했잖아요. 그 부분은 당신에게 맡겨두고 이후에는 제게 다시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혼인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좀 불편해요. 남편은 제게 이혼의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았어요. 그의 태도에 너무 당황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잃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 재산 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나도 싫다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 그때 못한 재산 분할이나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서류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합의해서 이혼했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혼했다고 말했거든요. 난 증거가 있어요. 당신, 이혼이 장난이라고요. 합의했으니 끝났잖아요. 그럼 나는 제 아이와 원룸에서 지내라고 하는 거야? 당신도 아이 아빠니까 아이를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독하게 말하시잖아요. 이제 겨우 괜찮아진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당신과 다시 어울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2년이 지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줬다면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되면 증식하다니까 재산을 시어머니 이름으로 몇 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며 남편도 알아볼 것이었을 텐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했는데 나는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서 길거리에서 울었어요. 그렇게 길을 걷고 있을 때 친정 엄마가 전화했어요. 사돈이 찾아와서 너한테 줄 돈 없다며 난리를 치고 갔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이혼했다는 게 또 무슨 의미야, 엄마? 이혼을 하려고 한 건 아니어요. 어쩌다 보니 그런 결과가 된 거였어요. 이혼은 맞아요. 넌 어떻게 이혼을 엄마한테 숨길 수 있어? 사돈이 찾아와서 그런 난리를 치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나가서 다 설명할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친정으로 갔더니 집이 난장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돈 없다며 난리를 치길래 한눈에 보였어요. 남편과 처음 이혼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진짜 이혼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속이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정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했고 이제 남편이 이혼하게 되면 그냥 이혼한 채로 지내자고 해서 변호사를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던 친정엄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엄마에게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나는 서류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을 만나지 못했어요. 회사로 갔지만 남편은 피해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몇 차례 그렇게 남편을 만날 수 없는 날들이 많아지니 급한 생활비 문제가 눈에 띄었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아들은 제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야쿠르트 배달을 하며 가끔 밤에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살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멀어져 가고 남편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일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서 왜 여기서 나와? 여기 살아 라고 물었어요. 나는 내 건강 챙기려고 왔어 라고 대답했고 그에게 고마워하며 매출 올려줄게 하는데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우리가 만난 곳은 30억을 넘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아파트에서 나와서 보니 나는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모르지만 남편은 고가의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위아래로 나를 힐끔 쳐다보고 지갑을 열며 그 순간 지갑 속에서 여자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만약 그 여자가 낯선 사람이었다면 새살림을 하기 위해 만났겠지만 그 여자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여러 피부과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그 여자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 피부과는 남편이 제게 소개해 준 곳이었고 몇 차례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봤던 기억이 있었죠. 남편과 함께 살 때도 피부과 여의사를 자주 만나러 다니는 걸 걱정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나이 많고 뚱뚱한 아줌마 같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그 여자와 남편이 만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함께하면서 바람이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고 서류상으로 이혼하자는 제안이 남편에게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이 지갑을 열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건네준 돈으로 우리 아들을 위한 간식을 사주거나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남편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지갑 속에서 그 여의사를 알고 있는 피부과 손님으로 찾아갔어요.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었는데도 예약을 하지 않고 30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마침내 제 차례가 돼 진료실로 들어가니 예전과는 다를 바 없었지만 손가락에 비싼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반지가 너무 예쁘네요. 얼마나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여의사는 이젠 누가 결혼하겠어요. 애인처럼 만나는 사이죠. 이건 커플링이고 라고 말했어요. 그 뒤로도 여의사는 계속해서 자랑을 이어갔는데 나는 결혼식은 아쉽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여의사는 결혼식은 하긴 하고 싶지만 애인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죠.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나는 남편이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결혼 서류를 작성한 것이 맞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 여자를 만난 것일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를 기대하거나 입고집하려 했지만 이 여자가 이혼 서류를 작성한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만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중간에 저와 다른 여자 사이에 겹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여자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없으며 그때 만난 사실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후일을 위해 피부 관리를 받겠다고 말한 후에 남편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왜 여기까지 나타났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망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 아이와 나의 아파트 하나를 주고 당신의 회사 절반을 주세요. 당신 혼자 세운 것은 아니잖아. 나도 이 정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은 코를 훅 차며 자기가 왜 그런 것들을 해줘야 하는지 계속 물었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건 알아요. 하지만 왜 갑자기 그런 망신을 주려 하는 거야?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망신을 주려고. 남편은 제가 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그건 불륜이라는 얘기였어요. 만난 건 언제든 됐어. 이제 와서 당신과 그게 어떤 관계가 있어? 어차피 우리는 이혼했잖아. 하지만 상관이 있었어요. 난 당신에게 속아서 이혼을 당한 거야? 이혼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 상사소송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망신 당할 거면 우리 아이와 나에게 아파트 하나 나눠주고 당신 회사를 내놔. 사실 이혼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을 쪼갠 다음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혼자 다시 합의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현자 변호사님은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남편의 명의로 이전된 자산들이 몇 개 있다고 해요. 아마 세금 문제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외에도 이전에 받지 못한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 10년을 넘게 했으니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생각해야 할 거예요. 좋아. 그럼 저한테 재산 분할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속였던 갱물이나 명의를 바꾸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바로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해요.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해제하지 않는 한 건물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 옥달리 건물도 있어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받을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집을 사기 위한 돈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간 것처럼 말한 후 실은 80억짜리 건물을 전세로 돌려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나랑 살기 싫어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남자랑 같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80억짜리 건물에 관련된 서류를 들이밀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당신 돈 많이 버냐 근데 왜 나한테 한 푼도 안 줄 생각을 해? 그 건물은 당신이랑 이혼하고 산 거야? 당신과는 상관없다고. 상관이 왜 없어? 우리 같이 살던 집 팔고 샀거든. 당신이랑이 따로 재산이니까 돈이 없다는 소릴 그만해.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보여주는 건물에 대해서 40억 정도면 되겠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40억이면 되겠지? 지금 당신이 손해를 보고 있는 집 가격이 80억이잖아. 그 절반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집값만 생각해? 회사 절반에 대한 부분도 내야 하잖아. 80억 보내. 1시간 이내에 안 보내면 내 여자 있는 피부과로 갈 테니까 알겠어. 내가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 보낸다고 대신 당신 피부과에 가서 이 사실 이야기 안 한다는 약속 지키니까 걱정 마오. 근데 당신이 계속 방해하면 나도 나 어떻게 할지 알려줄 수 없어. 피부과에 가서 난리를 피우는 건 그만둬야겠어? 그리고 10분도 안 됐을 때 8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는 있기로 결정했어요. 하루는 친구와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친구가 저와 전남편 사이에 있던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걸 왜 가만히 더욱 성질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너 그 여자 머리카락 잡았어?
어떻게 너랑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이혼하겠냐 식으로 말하더니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며. 그 여자 머리카락을 왜 잡아? 그리고 어휴, 남편이랑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끝냈어. 얘야, 그 여자가 뭘 할 거야? 답답하게 생각해 가지고는 상간녀 소송도 할 수 있는지 몇만 원이라도 더 받아. 내야 돼. 친구는 더 속상해하며 나를 위로했어요. 제가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일단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그런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는 생각해도 그냥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 피부가게에 가서 말을 해서 다녀온 것 같아요. 소문이 퍼지자 남편이 나를 찾아왔고 따져보면서 자료와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해주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근데 이게 뭐야? 소문이 그대로 퍼졌잖아. 이게 어떻게? 당장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야 해. 내가 왜 처리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다닌 탓에 다른 사람한테 소문이 퍼졌어. 그러니까 끝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날 기분 상하게 하는 남편과 함께 그 피부과 여자도 있었거든. 이혼 상황이 아닌데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확인하러 온 것일까? 같이 왔다면 뭘 먼저 얘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낸다. 내 남자한테 이혼당하고 야쿠르트 장사하는 거 불쌍해서 내가 일부러 비싼 거 시켜 먹고 그랬는데 이러는 건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야쿠르트 배달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우리 피부과에 배달하라고 말해 놓은 거였어요. 야쿠르트 배달하면 얼마나 벌어? 그래서 난 도와준 거야? 어찌해서 이러지? 그곳에서는 내 남편과 이혼할 때 아니었는데 유부남을 꼬셔 가정을 부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남자랑 불륜 중이겠군. 갑자기 남편 곁에 서 있던 자가 제 상황을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서 내게까지 두고 보라고 해서 참지 못했죠. 근데 그 여자는 그냥 뒷걸음질 쳤어요. 이미 이혼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아깝게 이혼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꽉 잡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 너는 많이 배워서 의사까지 됐고 처벌해보니까 피부과 손님들도 많이 생겼지. 상대방 위자료는 3천만 원뿐이야. 네가 차린 피부가 그 여자와 불륜하는 것보다 매력적이야. 그래서 합의고로 푸짐하게 내줘서 보내라고. 남자가 내게 8억을 보냈어. 그러니까 계산 잘해서 내게 주세요. 그때 남자한테 속심이 임하는 나를 보고 내 칼은 저에게 무슨 쓰나요? 묻는 소리가 났어요. 일부러 그 사실을 눈치챌 수 있게 했지만 그 여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